제가 박근혜 정부 제가 탄생한 데 일조했던 사람이지만은 뭔가 모델하우스랑 실제 배달이 된 집이 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젠다로 세웠던 거, 에드벌론 띄웠던 것들 다 어디 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드 배치, 전략성 모호성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임시 배치 급하게 하는 걸로 결정 났고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다 이미 갱신하는 걸로 결론 났고 그거 외에도 보면 4대 강도 상시 수문 개방하겠다 했다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 났고 결국에는 지지층이 봤을 때 이거 약간 모델하우스랑 지금 배달된 집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니 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청문회 법률적 취지를 이 사람아 청문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 나왔습니다. 수많은 그 장관 후보, 총리 후보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말하지. 저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 못한 사람들은 전부 청문회 통과 못했지. 전 대법원장이 그런 반법률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먼저 허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실은 안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보 위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진짜 상황가 맞습니까? 사실은 안보 위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이제 안보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는 그 원초적인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죠. 6.25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결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뭐 안보 위기가 나오면 지도자가 막 타격하겠다, 뭐 절멸시키겠다. 뭐 완벽하게 막 그렇죠. 이런 이제 강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담당한 사람은 어쨌든 이 위기 관리를 잘 해서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김정은하고 말 폭탄을 넘어서 이미 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서로 다 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에까지 위기에 와 있지만 우리 대통령은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보 위기가 그러면 이번에 한 번으로 이렇게 왁 하고 뭐 완전 대한민국과 국제 질서가 정리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위기 상황이 넘어가면 또 길게 우리는 남북관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주변 사강을 관리해서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흥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매우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모든 대안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관리해내야 된다. 그 상한가를 주신 거는 앞으로 잘해달라는 이런 바람도 들어있는 거네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물론 뭐 우리 국민들은 더 세게 안 해준다고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못 믿겠다. 뭐 왜 미국한테 고분고분 안 하냐.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왜 딴소리도 조금씩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을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매우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긴 상황이 좀 더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고 길게 판단하면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보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다소간 최근에 하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진보 측에서 이제 지지하셨던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거 당선되더니만은 전부 다 이제 뭐 트럼프 하는 말 따라가는 모양새고. 진보 진영에서는 처음에 오히려 했던 말들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취지에서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예전에 야당 대표 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서 뭐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안보 정책들 비판하더니만은 집권에서는 역시 다른 옵션이 없네 이 상황이 터지니까 뭐 이런 정도의 입장. 예를 들어. 아까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만 얘기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집권 초기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정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뭐 북한이랑 해서 분산 개최한다, 뭐 공동 개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 속에서 지금 와서 그걸 몇 달 전의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던 거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보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하면서 다소 돌아섰던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는 약간의 조소하는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양쪽에 지금 끼인 신세다 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지금 대통령을 가장 곤란하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안보에서 이렇게 해도 좀 약간 그럼 상한가에는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그런 제 생각에는 상한가 대통령께서 이걸 상황 관리를 잘하신다면은 뭐 상한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미 약간 구조적으로 안보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집권 세력이 돼도 우리 안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뭐 일방적인 그 냉전 시대 때 미국만 따라가면 되던 그런 시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수진 안보에 뭐 보수 안보가 따로 있고 진보 안보가 따로 있으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보만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평화니까. 그렇죠. 그 안보도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있는 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실리도 잘 취하면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역대 그 보수 정권도 하지 못했던 실리를 많이 취했어요. 예를 들면 미사일 협정을 완전 개정인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사일 탄두에 대한 무제한 이걸 우리가 이미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 부분이 이미 공론화가 됐고 미국도 상당히 동의하는 수준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걸 초기에는 우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사와야 되는 이런 비용의 지불의 문제도 있지만 그 결국 보면은 이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실리는 우리 정부가 얻고 있다. 다 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보수 정권이 무능해서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무기 구매를 결국은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언제나 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역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기 구매 막 이런 걸 올렸는데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위층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기로 했던 F-35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된 거고. 이미 얘기됐던 거 확인한 수준이다.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한 확인이었지 새로운 거에 대한 것은 더 사들이는 건 아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요? 없었는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게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이고. 그것도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트럼프? 자기 국내 정치용이죠. 지난번 정권에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핵심 기술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F-35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못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군사외교 정책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직접적인 경고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미사일 발사할 때 우리도 햄머2 두 번이나 대응 발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벙커버스터라고 이야기하는 타우러스입니까? 독일제. 그것도 우리가 발사를 해서 당신들 킬체인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런 거 한 발 쏠 때마다 20억, 3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 역대 보수 정권도 그걸 못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지금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과시하고 있는 무기들 전부 다 개발 또는 도입이 보수 정권 때 진행됐던 것이고 타우러스만 하더라도 도입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된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그러면 어떤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 킬체인 같은 것들도 이번에 보면 사실상 아주 도입이 어렵다는 형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안보도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정권이든지 가장 위기 상황은 뭐냐면은 공약 사항과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 실현되는 상황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제가 겪어봐서 느끼는데 제가 박근혜 정부 제가 탄생한 데 일조했던 사람이지만은 뭔가 모델하우스랑 실제 배달이 된 집이 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인사다 보니까 윤창중 같은 사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얼마나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점처럼 지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젠다로 세웠던 거, 에드벌론 띄웠던 것들 다 어디 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드 배치, 전략성 모호성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임시 배치 급하게 하는 걸로 결정 났고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다 이미 갱신하는 걸로 결론 났고 그거 외에도 보면 4대 강도 상시 수문 개방하겠다 했다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 났고 결국에는 지지층이 봤을 때 이거 약간 모델하우스랑 지금 배달된 집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정권이든지 후보 시절에 공약을 만들 때는 내 철학대로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머리가 가는 대로 만들게 되는데 나중에 실제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몸이랑 머리랑 따로 노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지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아주 위험한 징표로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그 핵심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위험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끝이 안 나요. 이 토론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허 소장님은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잘하고 있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 상한가로 허 소장님은 골라오셨고 이준석 최고위원님은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전 김명수 대법원장 골랐습니다.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하셨죠. 네. 막 대법원장이 됐으니까 뭐 좋긴 하지만 사실은 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상한가라고 보신 거예요? 잡음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되면은 뭔가 이제 많이 바꿔놓으려고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그 완급 조절을 위해 가지고 반대를 했던 건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사법부에서 결국 사법 개혁이라는 거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청문회 과정 중에서 뭘 할 겁니까 비전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어떤 새로운 사법 개혁 시스템적인
비전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인적 청산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퇴임하면서 약간 불편한 모양새를 이제 그랬죠. 비추기도 했는데 그 인적 그럼 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갈등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도 보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지검장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보낼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직 불화가 어느 정도 생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어쨌든 전국의 판사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딱 지금 당장 생각 드는 거, 지금 예를 들어 진영적으로 봤을 때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분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럼 이분들에게 가지고 돼 있는 압력이 뭐냐면은 인사 요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쪽에서의 인사 요구는 그건데. 그렇다면 이걸 과연 실행할 것이냐? 그럼 영장 전담 판사들을 예를 들어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법적 안정성이 항상 문제되는 거죠. 예를 들어 판사 바뀌었더니만은 판결의 어쨌든 방향성이 바뀐다. 뭐 예전에는 뭐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 났던 것이 갑자기 이제 영장이 승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환이라는 게 급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법개혁을 함과 동시에 있어가지고 그런 반발을 무마해야 되는 굉장히 고차방정식이 풀어야 되는 임무가 부여된 겁니다. 이슈의 중심에 계속 설 거라는 의미에서 상한가를 주신다 이런 말씀.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 지명 가능하고 그렇죠. 대법관 13명을 임명 제청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명 넘게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100명이 수백 명이라 보고 있죠. 전국의 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닿을 수 있다. 물론 그걸 직접 행사하든지 간접 행사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은 인적 청산 시도하면서 조직의 불안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게 염려하는 그리고 지점이신 조직 건데. 사람에 대한 것보다 어떤 사법 체계가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흔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판결이 뒤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건데 허 소장님. 그 지나친 기우고요. 결국 사법 판결은 늘 보수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교과서적인 거 아닙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왜 그러면은 그 다른 분들이 재판한 건 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거고 이 대법관이 들어오고 나서 재판관들이 그러면 재판하는 건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편견이 있는 거 아니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향은 존재하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 비판했던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비판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들을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것도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보자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쁘게 하고 임의적으로 할 것이고 인적 청산을 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넘어서 미리 비판하는 거죠. 비판을 넘어서 미리 비난하는 그런 논조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이건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사법개혁의 시스템적 방향성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다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의심스럽다. 아니요. 저는 뭐 전혀 의심스럽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한마디만 하면 또 말꼬리를 잡고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대법원장을 합니까? 인준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고 실제 일에서는 이미 자기가 밝힌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 그 행정 체계가 오히려 법원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수평적으로 가능하면 좀 바꿔내겠다 하는 거는 뭐 이제 각 지방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리고 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청문회 법률적 취지를 아이고 이 사람아 청문회 모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그 장관 후보, 총리 후보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말하지. 저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 못한 사람들은 전부 청문회 통과 못했지. 전 대법원장이 그런 반법률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추석 밥상머리에서 정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두 분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토론 참 좋네요. 그럼요. 이런 걱정을 갖는 밥 것도 먹다 하면 안 되죠. 밥 먹다 하면 해야지. 이런 걱정을 밥 먹다만 하지 마세요. 밥 먹다 하지 마시고 밥 다 드시고 나서 이런 토론
특히 여러 세대가 모여서 혹은 지역이 다른 혹은 진보 보수가 모여서 이런 토론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이준석 위원의 걱정은 충분히 보수 세력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질서는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놨고 이것만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약간 다른 생각도 있고 약간 다른 뭔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고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아, 10년간 지켜오던 게 있는데 상실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과장된 두려움 또는 뭐 그런 게 당연히 나온다고. 과장된 두려움이다? 아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요 두 가지가 엉킨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들을 만한 토론이었어요. 두 분. 이준석 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로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골라오셨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 예를 들어 아까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 얘기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집권 초기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정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뭐 북한이랑 해서 분산 개최한다, 뭐 공동 개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 속에서 지금 와서 그걸 몇 달 전의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던 거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보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하면서 다소 돌아섰던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는 약간의 조소하는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양쪽에 지금 끼인 신세다 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지금 대통령을 가장 곤란하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안보에서 이렇게 해도 좀 약간. 그럼 상한가에는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그런 제 생각에는 상한가 대통령께서 이걸 상황 관리를 잘하신다면은 뭐 상한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미 약간 구조적으로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집권 세력이 돼도 우리 안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뭐 일방적인 거 넘어갈 수 있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김정은하고 말폭탄을 넘어서 이미 말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서로 다 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에까지 위기에 와 있지만 우리 대통령은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보 위기가 그러면 이번에 한 번으로 이렇게 왁 하고 뭐 완전 대한민국과 국제 질서가 정리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위기 상황이 넘어가면 또 길게 우리는 남북 관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주변 사강을 관리해서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흥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매우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모든 대안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관리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주신 거는 앞으로 잘해달라라는 이런 바람도 들어있는 거네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물론 뭐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먼저 허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실은 안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보 위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진짜 상한가 맞습니까? 사실은 안보 위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이제 안보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는 그 원초적인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죠. 6.25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결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뭐 안보 위기가 나오면 지도자가 막 타격하겠다, 뭐 절멸시키겠다. 뭐 완벽하게 막 이런 이제 강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담당한 사람은 어쨌든 이 위기 관리를 잘 해서 안정적으로. 제가 박근혜 정부 제가 탄생한 데 일조했던 사람이지만은 뭔가 모델하우스랑 실제 배달이 된 집이 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젠다로 세웠던 거, 에드벌론 띄웠던 것들 다 어디 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드 배치, 전략성 모호성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임시 배치 급하게 하는 걸로 결정 났고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다 이미 갱신하는 걸로 결론 났고 그거 외에도 보면 4대 강도 상시 수문 개방하겠다 했다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 났고 결국에는 지지층이 봤을 때 이거 약간 모델하우스랑 지금 배달된 집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니 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청문회 법률적 취지를 이 사람아 청문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 나왔습니다. 수많은 그 장관 후보 총리 후보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말하지. 저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 못한 사람들은 전부 청문회 통과 못했지. 전 대법원장이 그런 반법률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국민들은 더 세게 안 해준다고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못 믿겠다. 뭐 왜 미국한테 고분고분 안 하냐.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왜 딴소리도 조금씩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을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매우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긴 상황이 좀 더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고 길게 판단하면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보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다소간 최근에 하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진보 측에서 이제 지지하셨던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거 당선되더니만은 전부 다 이제 뭐 트럼프 하는 말 따라가는 모양새고. 진보 진영에서는 처음에 오히려 했던 말들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취지에서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예전에 야당 대표 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서 뭐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안보 정책들 비판하더니만은 집권에서는 역시 다른 옵션이 없네 이 상황 터지니까.